세아가, 내 그 아파트 어차피 비워두고 있는 거 아니니? 그거 팔아서 우리 민정이 혼수 보태는 게 뭐 어때서 그래? 다 같은 식구끼리 야박하게 굴지 마라. 시어머니는 껍질 깐 귤을 시누이 입에 쏙 넣어주며 내가 결혼 전에 대출 한 푼 없이 내 돈으로 산 강남 아파트를 팔라고 아주 당당하게 요구했다. 내 옆에 앉은 남편이라는 작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그냥 엄마 말 들어이 하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나는 밥상을 엎지도 악을 쓰며 울지도 않았다.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네, 생각해 볼게요 하고 대답했을 뿐이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아주 간단한 일 하나를 처리했다. 불과 3시간 뒤 시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99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겼다. 하지만 그때 나는 파리행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있었다. 소리 없이 번쩍이다 인해 까맣게 죽어버리는 스마트폰 액정을 마치 한편의 우스꽝스러운 무성 영화를 보듯 감상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부엌 쪽에서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웅웅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철통에 갇힌 쥐 한 마리가 살기 위해 벽을 득득 긁어대는 소리 같았다. 나는 식탁 앞에 앉아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남은 반찬, 제육 김치볶음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낯익은 반찬이었다. 지난주 일요일 밥상에 올랐던 바로 그 고기다. 시어머니가 남은 것을 랩으로 꽁꽁 싸서 냉장고 맨 안쪽에 처박아 두었던 것이다. 7일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랩은 벗겨졌고 고기들은 프라이팬 위에서 다시 한번 데워졌다. 정체 모를 시큼한 냄새를 덮어보려 고추장을 2숟갈이나 푹푹 떠 넣은 채로 나는 젓가락을 허공에 든 채 차마 반찬으로 손을 뻗지 못하고 있었다. 지수야, 왜 안 먹니? 맞은편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 억양, 겉으로는 챙겨주는 척하지만 속 뜻은 완벽한 명령인 그 말투였다. 너 요새 위가 안 좋다고 하지 않았니? 고기 좀 팍팍 먹고 기운 좀 차려라.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가장자리가 딱딱하게 말라비틀어진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다. 씹을 때마다 그 시큼한 냄새가 혀뿌리에서 툭툭 터져나왔다. 나는 미간이 찌푸려지는 것을 꾹 참으며 꿀꺽 삼켰다. 맛있네요, 내가 말했다. 식탁 저편에서는 시누이 박민정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걔 앞접시는 젓가락 한 번 대지 않은 것처럼 깨끗했다. 시어머니는 그런 민정이를 힐끗 보더니 아무런 야단도 치지 않았다. 우리 민정이 요새 결혼 준비하느라 신경을 썼더니 통 입맛이 없나 보다 시어머니가 대신 변명을 해주었다. 내가 이 집에 시집온 지 3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다정한 목소리였다. 너희들도 알잖니? 사돈댁이 보통 집안이냐?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밥만 씹었다. 보통 집안이냐라는 그 말, 나는 이번 달에만 20번도 넘게 들었다. 박민정의 예비 신랑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다. 올해 34살,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아버지는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 어머니는 연세대 개건 교수라고 했다. 이 눈부신 스펙은 시어머니의 DNA에 아예 각인이라도 된 것 같았다. 가족끼리 밥을 먹을 때마다 행여나 우리가 자기 딸이 재벌가로 시집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릴까 봐 녹음기처럼 읊어대곤 했다. 민혁아, 너도 좀 많이 먹어. 내 남편 박민혁은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그 역시 젓가락을 허공에 든 채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식탁만 힐끔거리며 눈동자를 굴리고 있었다. 뭔가 이상했다. 나는 이 남자와 3년을 살았다. 나는 그가 언제 긴장하는지, 언제 찔려하는지, 언제 거짓말을 하는지 정확히 안다. 지금 그의 귓불 뒤쪽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때 나타나는 그 인간만의 신호였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아내더니 나를 향해 씩 웃어 보였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좀처럼 웃어준 적이 없거니와 저렇게 자애로운 표정으로 웃는 일은 더더욱 없었기 때문이다. 지수야. 네,
어머니. 밥 다 먹었으면 거실로 가서 차나 한잔 하자꾸나. 물어보는 것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통보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 소파는 시어머니가 3년 전에 샀다는 짙은 갈색 가죽 소파였다. 400만 원도 넘게 줬다며 유세를 떨던 물건이다. 나는 소파 끝자리에 엉덩이만 살짝 걸친 채 등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두 무릎을 딱 붙인 다음 두 손을 포개어 허벅지 위에 올려놓았다. 이 집에 들어온 지 3년 만에 몸에 밴 조건 반사였다. 너무 편하게 기대 앉으면 버릇없다고 흉을 보고 너무 얼어붙어 있으면 가식 떤다고 욕을 먹는다. 오직 이 각도, 이 자세만이 앞으로 이어질 숨막히는 시간을 무사히 버티게 해줄 유일한 방어막이었다. 시어머니는 내 맞은편 1인용 소파에 자리를 잡았고 시누이 박민정은 그 옆에 앉아 여전히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박민혁은 거실 창가에 서서 우리를 등진 채 마치 창밖 풍경을 감상하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다.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맞은편 아파트의 칙칙한 콘크리트 외벽과 앙상한 전봇대 몇 개가 전부였다. 지수야,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우리 민정이 예식 날짜가 언제인지 알지? 10월이요, 내가 대답했다. 이 날짜 역시 20번은 넘게 들었다. 그래, 10월. 지금이 3월이자니 시어머니는 손가락을 펴서 허공을 콕콕 찔렀다. 그러니까 딱 7개월 남았다는 소리다. 네, 어머니. 사돈댁이 어떤 집안인지 너도 잘 알 테고 시어머니의 말의 속도가 느려지더니 글자 하나하나에 힘이 들어갔다. 우리 박씨 집안 체면을 구길 수는 없잖니? 나는 입을 다문 채 시어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시어머니는 상체를 앞으로 쑥 내밀며 두 손으로 무릎을 짚었다. 날카로운 눈초리가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지수야, 너한테 의논할 게 하나 있다. 말씀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 말이다. 시어머니가 잠시 뜸을 들였다. 마포구에 있는 거, 내 명의로 된 그 아파트.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 아파트는 내가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계약금을 치르고 결혼하기 2년 전에 내 이름으로 온전히 매입한 집이었다. 공급 면적 72제곱미터, 방 2개의 거실 하나. 비록 평수는 작아도 입지가 기가 막혔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의 주변 상권도 완벽했다. 살 당시에는 매매가가 6억 원이 채 안 됐지만 지금은 9억 원 가까이 훌쩍 뛰어오른 상태였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온전히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 아파트가 왜요? 내가 물었다. 스스로 놀랄 만큼 차분한 목소리였다. 우리 민정이 시집을 가자니 시어머니가 말했다. 사돈댁에서 보내온 예단 리스트 너도 봤지? 수준이 장난이 아니더라. 예물에, 혼수 가전에, 예단비에 다 합치면 적게 잡아도 3억 원은 훌쩍 넘어가. 나도 당연히 그 예단 리스트를 봤다. 시어머니가 보여준 게 아니라 박민정이 밥상머리에서 자기 입으로 자랑을 해댔으니까. 루이비통 클래식 베개, 까르띠에 웨딩밴드, 독일제 주방가전 풀세트, 거기다 최소 1억 원 꽉 채운 예단비 현금까지. 그때 그 목록을 줄줄 읊어대던 민정이의 눈은 별처럼 반짝거렸다. 마치 그 모든 게 이미 자기 것인 양세상을 다 가진 표정이었다. 3억이 넘는다고요. 나는 그 액수를 입속으로 곱씹었다. 그래,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 형편 너도 알잖니? 민혁이 월급반에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는 수준이고 나랑 아버님은 진작에 은퇴해서 모아둔 돈도 얼마 안 남았고 내 시선이 거실에 놓인 400만 원짜리 가죽 소파를 지나 벽에 걸린 유명 화가의 진품이라는 서양화를 거쳐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장년의 새로 산 로열 코펜하겐 찻잔 세트에 머물렀다. 모아둔 돈이 얼마 안 남았다니.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도 기가 차서 헛웃음이 터질 뻔했다. 그래서요, 내가 물었다. 그래서 내 말은 시어머니는 크게 심호흡을 하더니 마침내 오랫동안 품고 있던 폭탄의 뇌관을 뽑아 던졌다. 지수야, 내 그 아파트 좀 팔면 안 되겠니? 거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내 심장 뛰는 소리가 귓막을 쿵쿵 때리는 것이 느껴졌다.
부엌 쪽에서 들려오던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우웅 소리가 갑자기 신경을 긁어대듯 날카롭게 들려왔다. 팔라고요. 그래, 팔아라. 시어머니의 말투가 다급해졌다. 그 집 지금 시세가 얼마냐? 9억. 그거 팔아서 세금 떼고 복비 떼고 나면 그래도 8억 원은 좋게 남지 않겠니? 거기서 3억 뚝 떼서 우리 민정이 혼수 보태주고 남은 5억으로 너랑 민혁이는 경기도 외곽 쪽에 자그마한 전세 하나 구하면 어머니요. 나는 시어머니의 말을 뚝 잘랐다. 그건 제 집이에요. 내 집인 거 누가 모르니? 시어머니의 미간에 굵은 주름이 잡혔다. 하지만 지수야, 너도 이제 우리 박씨 집안 사람 아니냐. 내 것이 민혁이 것이고 민혁이 것이 곧 우리 집안 것 아니겠어? 가족끼리 내 것 따지는 거 아니다. 응? 나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기가 막혀서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너 지금 한 달에 얼마 버니? 시어머니가 쉴 새 없이 몰아붙였다. 500, 600. 너 잘나가는 회계사잖니? 몇 년만 더 고생하면 파트너인지 뭔지도 달 수 있다며? 그 아파트 쥐고 있어봐야 세금만 잡아먹지. 매년 종부세니 관리비니 나가는 돈이 얼마야? 박민혁은 여전히 창가에 우두커니 서서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박민혁. 나는 남편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어깨가 움찔하고 떨렸다. 박민혁, 뒤돌아봐. 마침내 그가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말로 형용하기 힘든 묘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미안함도 아니고 난처함도 아니었다. 그건 차라리 이미 자기들끼리 모든 결정을 끝내놓고 내가 체념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기만을 기다리는 짐승 같은 무관심에 가까웠다. 여보. 그가 입을 열었다. 평소보다 한층 묵직하게 깔린 목소리였다. 엄마 말이 맞아? 당신 지금 연봉도 꽤 높고 그 아파트 쥐고 있어봐야 세금만 나오잖아. 그냥 동생 한 번만 도와주자. 제 평생에 딱 한 번 있는 결혼식이잖아. 나는 그 인간을 아주 오랫동안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동생 한 번만 도와주자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가 어쩌면 저렇게 깃털처럼 가벼울 수 있을까? 내가 10년 동안 밤을 새워가며 야근을 하고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고 연차까지 반납해가며 피눈물로 일군 아파트였다. 그런데 그는 마치 비 오는 날 우산 하나 빌려주거나 겉옷 하나 벗어주는 것처럼 너무나도 쉽게 도와주자고 짓거리고 있었다. 박민혁. 내가 말했다. 그거 내 특유재산이야. 결혼 전에 내가 번 돈으로 산 거라고. 알아.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당신 시집 올 때 혼수도 제대로 안 해왔잖아. 지난 3년 동안 우리 집에서 당신한테 서운하게 한 적 있어? 우리 엄마가 당신을 얼마나 친딸처럼 아껴주셨는데. 친딸처럼 아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꽉 쥔 주먹 안에서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드는 것이 느껴졌다. 쓰라렸다. 지난 3년 동안 주말마다 시댁에 모여 밥을 먹을 때면 나는 가장 먼저 도착해서 가장 늦게 문을 나서는 사람이었다.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고 썰고 볶고 상을 차리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해치우는 것까지. 그 모든 중노동은 오롯이 내 몫이었다. 그동안 박민정은 늘 소파에 딱 붙어 앉아 인스타그램이나 뒤적거렸고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트로트 방송만 틀어놓고 있었으며 시아버지는 안방에 틀어박혀 자는 척을 했다. 3년 동안 명절이나 어버이날이 올 때마다 나는 시어머니 손에 두둑한 용돈 봉투를 쥐어드리고 비싼 홍삼 진액을 사다 바치고 병원 정기검진 때마다 연차를 내고 모시고 다녔다. 동네 아줌마들 뒷담화까지 장단 맞춰 들어주면서. 그런데 시어머니가 내게 준 것이라곤 냉장고 처박혀 있던 쉰내 나는 짬처리용 반찬들과 밥상머리에서 끝도 없이 쏟아내는 잔소리뿐이었다. 친딸처럼 아껴? 만약 그게 친딸을 대하는 방식이라면 진짜 친딸인 저 박민정은 왜 지금 소파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나를 본 채 만체하고 있는 건데? 지수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끼어들었다.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라. 너한테 너무 갑작스러운 얘기라는 건 나도 안다. 하지만 너도 우리 사정 좀 이해해 줘야지 않겠니? 사돈댁이 어떤 분들인지 알면서 그래? 혼수가 급이 안 맞으면
우리 민정이 혼사가 자칫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파토가 나겠지. 마침내 박민정이 고개를 쳐들었다. 어느새 눈시울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걔는 입술을 꽉 깨물며 쏘아붙였다. 새언니, 내가 이 결혼 성사시키려고 얼마나 피를 말렸는지 알아? 내가 그 사람 3년을 쫓아다녔어. 3년을. 그 집안에서 나 쳐다보지도 않는 거 내가 간쓸게 다 빼주면서 겨우 허락받아낸 거라고. 이제 간신히 여기까지 왔는데 언니는 고작 아파트 한 채 때문에 내 인생 망치는 꼴을 보고 싶어. 나는 걔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3년 전 내가 박민정을 처음 봤을 때 걔는 갓 대학을 졸업하고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고시생이었다. 그때만 해도 나를 보며 방긋방긋 웃고 새언니 새언니 하며 애교를 부리고 가끔은 옆에 서서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거들기도 했다. 나는 내게 진짜 여동생이 하나 생긴 줄 알았다. 아가씨, 나는 호칭을 바로잡았다. 그건 내 집이에요. 그놈의 내 집 소리 진짜 몇 번을 하는 거야. 걔의 목소리가 신경질적으로 찢어졌다. 내 집, 내 집. 누가 들으면 우리가 언니 재산 강도질이라도 하는 줄 알겠네. 우리가 무릎 꿇고 부탁하는 거잖아.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박민정,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새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박민정은 입술을 삐죽거리더니 기어이 눈가에 고여있던 눈물을 뚝뚝 흘렸다. 걔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꼴이 아주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고 가련한 비련의 여주인공이 따로 없었다. 시어머니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내 바로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그러고는 앙상한 두 손으로 내 손을 덥석 부여잡았다. 메마르고 거칠거칠한 손바닥, 툭 붉어진 마디가 내 손등을 찌르듯 옥죄어 왔다. 지수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뱀처럼 끈적하게 녹아내렸다. 이 어미가 몹쓸 부탁을 해서 내가 얼마나 곤란할지 다 안다. 하지만 우리 민정이 처지도 한 번만 헤아려다오. 제 나이가 벌써 30이다. 천신만고 끝에 저렇게 조건 좋은 짝을 만났는데 이번에 어그러지면 다음엔 언제 또 저런 혼처가 들어올지 기약이 없잖니.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말이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너랑 민혁이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배의 소식도 없잖니. 내가 너희들 닥달하려는 건 아니다만 너도 알다시피 우리 박씨 집안이 3대 독자 아니냐. 아버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신데 내가 얼른 떡두꺼비 같은 손주라도 하나 안겨주면 또 이 레퍼토리다. 가족 모임이 끝날 때쯤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주제. 너희 애는 언제 가질 거니? 더 늦기 전에 서둘러라. 지수, 너 몸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한의원 가서 보약이라도 한 척 지어 먹을래? 산부인과 검사 좀 받아봐라. 나는 그들에게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한 적이 없다. 나는 이미 2년 전에 산부인과에서 모든 검사를 마쳤다. 내 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진짜 문제가 있는 쪽은 박민혁이었다. 정자 활동성 저하. 자연 임신 확률이 극히 희박하다는 진단이 떨어졌었다. 하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다. 내가 진단서를 들이밀어봤자 이 집안 사람들은 절대 자기 아들을 탓하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내 탓으로 몰아갈 것이 뻔했다. 왜 진작 말 안 했니? 너 일부러 숨긴 거 아니야? 혹시 우리 집안대 끊어놓으려고 작정한 거냐? 이것이 바로 이 빌어먹을 집구석의 논리였다. 모든 문제는 내 탓이고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하며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건 며느리의 당연한 도리이고 내가 겪는 억울함은 무조건 속으로 사겨야만 했다. 지수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냥 이 시어미 소원 하나 들어준다고 생각해다오. 우리 민정이 저렇게 무사히 시집가고 나면 쟤도 평생 내 은혜 잊지 않고 갚을 거다. 시어머니는 몸빼 바지 주머니에서 네모반 듯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어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여기다 도장만 하나 쾅 찍어라. 집 파는 복잡한 일은 우리 민혁이가 알아서 다 처리할 테니까. 너 평일엔 회사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언제 동사무소니 부동산이니 쫓아다니겠어.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그 종이 쪼가리를 내려다보았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저 노인네가 이것까지 꼼꼼하게 준비해 두었을 줄이야. 이건 어쩌다 튀어나온 헛소리가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다. 어머니, 내가 입을 열었다. 이 일은 저도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생각은 무슨 놈의 생각. 박민정이 징징거리던 울음을 뚝 그치고 나를 노려보았다. 토끼처럼 시뻘개진 눈이었다. 언니가 이리저리 잔머리 굴리다가 내 예식장 들어가는 날까지 도장 안 찍어주면 어쩌려고. 박민정, 입 안 다물어.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시누이를 윽박지르더니 고개를 돌려 나에게는 한없이 자애롭고 이해심 넘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지수야, 이 어미도 이게 너한테 얼마나 큰 결정인지 잘 안다. 집에 가서 찬찬히 생각해보고 내일 대답해줘도 괜찮아. 인감도장이요, 내가 말했다. 제 인감도장, 회사 개인 금고에 넣어뒀어요. 내일 출근해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내 인감도장은 지금 내 핸드백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언제나 내 가방 속에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 숨막히는 거실을 벗어나 이 미친 인간들의 얼굴을 치워버리고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냉정하게 따져볼 시간이.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이내 그 능구렁이 같은 자애로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래, 그럼 내일 하자꾸나. 내일 민혁이더러 내 회사 앞으로 데리러 가라고 할 테니 둘이 같이 가서 일 처리하면 되겠다. 참으로 가볍고 경쾌한 말투였다. 마치 모든 것이 이미 자기들 뜻대로 결정되었고 나의 동의 따위는 그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듯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묵례를 했다. 설거지 마저 하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됐어. 시어머니도 덩달아 일어나 손사래를 찼다. 오늘은 그냥 두어라. 너랑 민혁이 피곤할 텐데 얼른 집에 가서 쉬어. 지난 3년 동안 시어머니가 내게 설거지를 면제해준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박민혁은 내내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았다. 3월의 서울은 아직 겨울의 한기가 가시지 않았다. 길가의 가로수들은 앙상했고 마른 잎사귀 몇 개가 찬바람에 휩쓸려 허공을 맴돌다 시궁창으로 처박히는 모습이 보였다. 차 안에는 히터가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나는 뼛속까지 시려오는 오한을 느꼈다. 박민혁, 내가 정적을 깼다. 당신 이 일 미리 알고 있었지? 그는 대답 대신 운전대를 쥔 손에 꽉 힘을 주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언제야? 내가 다시 물었다. 언제부터 짠 판이야? 지난주 이마침내 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난주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민정이 혼수 문제로. 나도 어쩔 도리가 없잖아. 하나밖에 없는 내 여동생인데. 그래서 내 집을 팔아넘기기로 합의를 보셨다. 당신 집을 파는 게 아니지. 그의 목소리에 억지스러운 짜증이 섞였다. 우리 집이잖아. 우리 결혼한 지 벌써 3년이야. 당신 게 내 거고 내게 당신 건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래? 그럼 당신 명의로 된 그 차는 내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것도 결혼하고 나서 산 거니까 우리 공동 재산이네. 그럼 그 차부터 팔아서 아가씨 혼수 보태주면 되겠네. 그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그 차는 작년 그 인간 생일 때 자기가 그동안 회사 일로 고생한 걸 보상받아야겠다며 뽑은 차였다. 4천만 원을 그는 자기 신용카드로 60개월 할부를 긁었다. 그날 그는 세상을 다 가진 표정으로 새 차를 몰고 와서는 나더러 주차장으로 내려와 자기 새 애기 좀 보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나는 차 옆에 서서 인증샷을 여러 장 찍어주고 인스타그램에 올려주기까지 했다. 댓글창에는 다들 남편이 능력 있다며 성공한 인생이라며 치켜세우는 글들이 도배되었다. 하지만 그 4천만 원짜리 차의 선수금을 내가 대신 내줬다는 사실, 그리고 매달 날아오는 할부금 청구서를 내 통장에서 맡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거랑 이건 다르지. 그가 우물쭈물 변명했다. 뭐가 달라? 이건 차고
당신 건 아파트잖아. 아파트가 얼마고 차가 얼만데 그걸 비교해? 아, 결국 액수 차이였다. 나는 헛웃음을 쳤다. 좋아. 그럼 당신 차 팔아. 거기다 당신 통장에 있는 예금 싹 다 긁어모아. 그렇게 해서 융통할 수 있는 만큼 다 보태고 모자라는 금액만 내가 내줄게. 그럼 공평하지? 내가 모아둔 돈이 어딨어.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커졌다. 내 쥐꼬리만 한 월급에 매달 대출 이자 갚고 차 할부금 내고 엄마한테 생활비 드리고 나면 나한테 남는 돈이 어딨냐고. 대출 이자. 그 단어가 내 귓가를 때리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역시 내가 결혼 전에 매입한 집이다. 마포구 아파트보다 평수도 더 큰 공급 면적 90제곱미터짜리 집이다. 살 때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금으로 치렀다. 빚이 있을 리가 없었다. 무슨 대출이자? 내가 물었다. 이 집 대출 낀 거 하나도 없잖아. 박민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의 귓불 뒤쪽 피부가 다시 벌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아까 시댁 밥상머리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붉고 선명했다. 내 말은? 그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지? 박민혁, 내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너 내 집 탐보로 무슨 짓 했어? 아무 짓도 안 했어. 그가 거의 비명처럼 소리쳤다. 그냥 예전에 자금 융통이 좀 안 돼서 은행에서 대출 좀 받은 게 다야. 얼마 받았어? 얼마 안 돼? 얼마냐고. 그는 입을 꾹 다물었다. 차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는 주차 구획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두 손은 여전히 운전대 위에 올려둔 채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허물어져 있었다. 2억, 목이 기어가는 소리로 그가 중얼거렸다. 2년 전에 받았어. 신용대출로. 2억 원. 나는 두 눈을 질끈 감고 폐부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 돈 위 내가 물었다. 그 2억 원, 다 어디로 빼돌렸어? 엄마 드렸어. 그가 말했다. 엄마가 주식 리딩방 같은 걸 알게 되셨는데 거기서 찍어주는 종목 사면 무조건 수익 보장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다음 말은 듣지 않아도 비디오였다. 2억 원의 거금이 허공으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것이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조수석에 멍하니 앉아 시동이 꺼진 엔진룸에서 들려오는 틱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아뷰리에 하얗게 서린 김만 쳐다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표백된 것처럼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여보, 박민혁이 조심스레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내가 당신한테 죽을 죄 지은 거 알아. 근데 그때 엄마가 엉엉 우시면서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매달리시는데 나도 자식된 도리로 어쩔 수가 없었어. 나는 벌레라도 닿은 것처럼 그의 손을 쳐냈다. 그 대출 내가 물었다. 내 명의로 된 이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하고 받은 거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곧 정답이었다. 또 내가 다시 추궁했다. 내가 모르는 거 또 뭐 있어? 그는 감히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다. 그리고 그가 오물거렸다. 조금 더 있어. 그게 카드론 받은 거 얼마? 다 합치면 한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2억에 5천을 더하면 무려 2억 5천만 원이다. 그 빚더미 중에 내 지분은 도대체 얼마인가? 저 인간이 굴리는 차의 선수금도 내 주머니에서 나갔고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의 8할도 내 월급으로 충당했다. 그가 당당하게 말하던 엄마 생활비라는 것, 매달 시어머니 통장에 꽂히는 용돈 50만 원조차 부부 공동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나는 이 남자와 3년을 살면서 우리가 번듯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밑 빠진 독에 내 피 같은 돈을 들이붓고 있었을 뿐이다. 나 먼저 올라갈게 은하는 차 문을 쾅 닫고 나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내 옆자리에 누운 박민혁은 얼마 지나지 않아 드르렁거리며 코를 골기 시작했다. 오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세상 편안하고 태평한 숨소리였다. 나는 침대에 반드시 누워 어두운 천장만 뚫어지게 올려다보았다. 옆에서 들리는 짐승 같은 코골이 소리와 창밖 도로를 이따금 쌩하고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만이 방 안을 맴돌았다. 3년 전 내가 박민혁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갓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하여 자신감과 야망이 넘치는 남자였다. 그는 6개월 동안 나를 지독하게 쫓아다녔다. 매일 아침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손편지를 써서 내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내 평생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그가 맹세했었다. 나한테 시집 오면 당신은 아무 걱정 없이 공주처럼 살기만 하면 돼.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해준다고. 뼈저리게 역겨운 농담이었다.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서재 안은 어두컴컴했다. 형광등은 켜지 않은 채 책상 위 스탠드만 딸깍 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PC 모니터가 파랗게 빛을 발했다. 나는 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그동안의 거래 내역을 이 잡듯 뒤지기 시작했다. 신용카드 청구서, 은행 거래 내역, 대출 실행 명세서. 모니터 위로 빼곡하게 떠오른 숫자들이 마치 시퍼런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푹푹 쑤셔대는 것 같았다. 2년 전 내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 빼낸 2억 원짜리 대출. 이자율 연 7.5%,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만 210만 원. 이 거액은 대출이 실행된 바로 그날 시어머니의 계좌로 전액 이체되었다. 적요란에 찍힌 글자는 가족 생활비였다. 기가 막힌 생활비다. 1년 반 전부터는 신용카드 명세서에 굵직굵직한 결제 내역이 찍히기 시작했다. 명품백, 강남 최고급 파인다이닝, 해외 직구 쇼핑몰. 배송지 주소는 우리 집이 아니라 시댁이었다. 1년 전부터는 자잘한 제2금융권 대출이 여러 건 추가되었다. 다 합치면 3천만 원이 훌쩍 넘었다. 이 돈들의 행방은 더 교묘했다. 일부는 박민정의 계좌로 들어갔는데 적요란에는 용돈이라고 적혀 있었다. 시어머니 계좌로 들어간 돈에는 여전히 가족 생활비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고 나머지는 현금 서비스로 인출되어 어디로 증발했는지 추적조차 불가능했다. 최근 6개월 사이에는 신용카드 연체 기록이 붉은 글씨로 뜨기 시작했다. 대출이자 납입일도 아슬아슬하게 밀리더니 급기야 카드 돌려막기로 억지로 명주를 연장하고 있는 달도 수두룩했다. 우리 집의 재무 상태는 사방에 구멍이 뚫려 침몰하기 직전인 난파선과 다름없었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그 구멍을 메우겠다고 내 피 같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그 바닷물이 어디로 새어나가고 있는지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푹 기대어 두 눈을 감았다. 눈시울이 시큰거렸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지금은 청승맞게 눈물이나 짜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의 뺨을 후려쳤다. 35살, 결혼 3년 차 내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청춘을 이 빌어먹을 집구석과 저 쓰레기 같은 남자에게 바쳤는데 내 손에 남은 거라곤 2억 5천만 원이라는 빚더미와 근저당이 잡혀 너덜너덜해진 아파트 한 채. 그리고 거머리떼처럼 내 피를 빨아먹는 시댁 식구들 뿐이었다. 끝났다. 이 미친 짓거리도 이제 끝이다. 나는 스마트폰을 켜고 연락처 목록을 스크롤해 이름 하나를 찾아냈다. 김 변호사. 대학 시절 동아리 선배이자 지금은 서초동 대형 로펌에서 이혼 전문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선배였다. 3년 전 내 결혼식 날 선배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내게 이렇게 말했었다. 살다가 도저히 못 버티겠으면 언제든 오빠 찾아와라. 수임료는 디시 해줄 테니까. 그때 나는 호호 웃으며 제이, 그럴 일 없어요 하고 대답했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선배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그럴 일이 생겼다고. 아주 지독하게 생겨버렸다고. 나는 당장 통화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다. 지금은 새벽 3시 아무리 친한 선배라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 시간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 새벽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있었다. 나는 PC 바탕화면에서 엑셀 프로그램을 띄우고 표를 그리기 시작했다. 엑셀로 장부를 정리하는 건 내 전공 분야다. 10년차 공인회계사의 본능이
숫자 앞에서 나를 피도 눈물도 없는 기계처럼 냉정하게 만들어 주었다. A열, 자산. B열, 부채. C열, 소유권. 마포구 아파트, 현재 시세 9억 원. 결혼 전 매입한 특유재산이므로 온전히 내 소유.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시세 12억 원. 하지만 2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순자산 가치는 10억 원. 이 역시 특유재산이므로 내 소유. 남편 명의의 자동차, 중고 시세 약 3천만 원.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나 할부금을 내가 납입 중이므로 재산 분할 대상. 그리고 은행 예금. 인터넷 뱅킹에 들어가 잔액을 확인했다. 부부 공동생활비 통장 잔고는 고작 37만 원 은의 개인급여 통장에는 800만 원 남짓이 남아 있었다. 자산 항목은 이게 끝이었다. 부채 항목은 처참하기 짝이 없었다. 주택담보대출 2억 원, 카드론 및 현금 서비스 5천만 원, 거기다 자동차 할부 잔액 2,500만 원, 총 부채 규모가 무려 2억 7,500만 원에 달했다. 만약 지금 당장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면 혼인 기간 중 늘어난 재산을 반으로 가르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나눌 재산은 쥐뿔도 없고 산더미 같은 빚만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그럼 이 빚은 어떻게 되는가? 답은 너무나도 뻔했다. 2억 원짜리 대출은 내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있다. 이자를 막지 못하면 은행은 당장 내 집을 경매에 넘길 것이다. 카드 빚은 박민혁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일상가사대리권에 묶여 나 역시 공동채무자 신세다. 저 인간이 나자빠지면 카드사 추심원들은 내 직장으로 들이닥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집의 끔찍한 재무제표였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했다. 대기업 다니는 남편의 강남 한복판 넓은 아파트에 외제차를 굴리고 시어머니는 로열 코펜하겐 찻잔에 홍차를 우려 마시며 우아를 떨었지만 그 가죽을 한꺼풀 벗겨내면 속은 시궁창처럼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는 오늘 왜 그토록 눈에 불을 켜고 내 마포구 아파트를 팔라고 지랄 발광을 했을까? 정답은 아주 간단했다. 그 아파트만이 저들의 더러운 손때가 묻지 않은 유일하고도 완벽하게 깨끗한 현금성 자산이었기 때문이다. 그 집을 팔아 9억 원을 현찰로 쥐게 되면 3억 원은 자기 딸년 혼수 자금으로 떼어주고 남은 6억 원으로 자기 아들이 쳐놓은 빚구덩이를 메운 다음 남은 찌끄러기 돈으로 시어머니 본인의 그 잘난 주식 리딩방 투자를 계속 이어갈 심산이었던 것이다. 그럼 나는 알거지가 되는 거다. 내 명의의 집도 날리고 모아둔 돈도 털리고 남은 거라곤 구제불능의 빚쟁이 남편과 징그러운 시월드뿐인 빈껍데기. 절대 안 돼. 그렇게는 안 되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림없는 소리다. 나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부동산 직방 앱을 켰다. 마포구에 있는 내 아파트 단지를 검색했다. 주변 동일 평형의 전세 시세는 대략 4억 5천만 원 선에 형성되어 있었다. 전세.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 번쩍하고 스파크가 튀었다. 만약 내가 저 아파트를 전세로 돌려서 4억 5천만 원이라는 전세 보증금을 한 번에 현찰로 끌어당길 수만 있다면 4억 5천만 원이면 내 집을 담보로 잡고 있는 저 빌어먹을 2억 원짜리 대출을 단번에 상환해버리고 남은 카드빚 5천만 원까지 싹 다 갚고도 목돈이 남는다. 게다가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꽉 버티고 앉아있으면 시댁 식구들이 아무리 집을 내놓으라고 개거품을 물어도 절대 손을 댈 수 없게 된다. 세입자가 떡하니 살고 있는 집을 무슨 수로 마음대로 팔아치운단 말인가. 나는 다시 연락처 목록을 뒤져 또 다른 이름 하나를 찾아냈다. 최중개사. 예전에 마포구 아파트를 매입할 때 거래를 텄던 동네 부동산 중개사였다. 사적으로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그 양반이 마포 일대에서 아주 뼈가 굵고 특히 꼬장꼬장하고 기센 세입자들을 많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완벽한 탈출 시나리오가 내 머릿속에 쫙 펼쳐지기 시작했다. 첫째, 내일 아침 동이 트자마자 최중개사에게 연락해 시세보다 싼 급전세로 마포구 아파트를 하루빨리 돌려버린다. 둘째,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내 명의의 아파트에 걸려있는 근저당을 말소하고 내 이름이 엮인 모든 채무를 전액 상환한다. 셋째,
남은 잉여 자금은 시댁 식구들의 더러운 손길이 절대 닿을 수 없는 안전한 곳으로 빼돌린다. 넷째, 이혼 소장을 접수한다. PC 모니터 우측 하단의 시계를 확인했다. 새벽 4시 17분. 앞으로 3시간 뒤면 서울의 아침이 밝아온다. 나는 컴퓨터 전원을 끄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박민혁의 옆자리에 누웠다. 그의 코골이는 여전히 일정한 리듬을 타며 이어지고 있었다. 마치 나를 조롱하는 기괴한 자장가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두 눈을 꼭 감고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아내의 얼굴을 한 채 잠든 척을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을 떴다. 박민혁은 여전히 꿈나라를 헤매고 있었다. 녀석은 몸을 뒤척이더니 이불을 둘돌 말아 끌어안고는 알 수 없는 잠꼬대를 웅얼거렸다. 나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고 출근복으로 갈아입고 화장을 했다. 모든 과정은 평소와 티끌 하나 다르지 않았다. 다만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딱 한 가지 추가된 일과가 있었다. 나는 탁자 위에 놓인 그 인간의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녀석의 생년월일 6자리로 된 뻔하디뻔한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을 해제한 뒤 은행 앱을 켰다. 2분 뒤 나는 스마트폰을 원래 있던 자리에 정확히 내려놓았다. 그의 명의로 된 모든 계좌의 잔액, 거래 내역, 이체 기록은 이미 내 클라우드에 스크린샷으로 안전하게 저장되었다. 시어머니와 박민정의 계좌로 꽂힌 그 수많은 돈의 흐름들. 날짜, 시간, 적요까지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선명하게 찍힌 그 화면들은 훗날 법정에서 놈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가장 완벽한 스모킹 건이었다. 나는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소리 없이 현관문을 닫고 나왔다. 집에서 지하철역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다. 3월의 아침 공기는 제법 매서웠다. 발목을 스치고 지나가는 칼바람에 살이 에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발목까지 올라오는 앵클부츠를 신을 걸 그랬나 후회했지만 오늘 내가 선택한 구두는 단정한 굽의 펌프스였다.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길에는 감정적인 여자보다는 이성적이고 프로페셔널한 의뢰인으로 보여야 하니까 2호선 지옥철 안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콩나물씨로 같았다. 나는 피곤해 전 직장인들 사이에 꽉 끼어 선 채로 짙은 향수 냄새와 싸구려 테이크아웃 커피 냄새가 뒤섞인 탁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옆 사람의 에어팟에서 새어나오는 쿵쿵거리는 음악 소리와 스마트폰 자판을 타닥타닥 두드리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이것이 바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다. 300만 명의 인간들이 통조림 속 정어리 떼처럼 쇳덩어리 열차에 빽빽하게 구겨 넣어져 빌딩 숲으로 실려간다. 그리고 파티션이 처진 좁디 좁은 책상 앞에 앉아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한 뒤 다시 정어리 떼가 되어 집으로 실려오는 쳇바퀴 같은 삶. 나는 이 지독한 도시에서 15년을 버텼다. 인서울 대학 입학, 취업 준비, 연애, 그리고 결혼. 내 인생의 굵직한 변곡점들은 모두 이 콘크리트 정글 속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내가 이 도시에서 남은 평생을 보내며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학원에 뺑뺑이 돌려가며 키우고 남편과 함께 서서히 늙어갈 것이라 굳게 믿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그건 전부 나 혼자만의 멍청한 환상이었다는 것을. 오전 10시 정각, 나는 서초동에 있는 김 선배의 로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지수야. 나를 발견한 선배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너 진짜 왔네? 난 어제 내가 농담하는 줄 알았지? 선배, 나는 선배의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밤새 정리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저, 이혼하려고요. 선배의 얼굴에서 장난기가 싹 가시고 서늘한 변호사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내가 내민 서류 뭉치를 집어들더니 한 장 한 장 넘겨보기 시작했다.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선배의 미간에 깊은 골이 파였다. 이거 다 내가 직접 정리한 거야? 그가 물었다. 네, 어젯밤에요. 역시 10년차 회계사 짬바 어디 안 가네. 선배가 헛웃음을 치며 고개를 내저었다. 우리 로펌 어소 변호사들이 뽑아온 재산 분할표보다 100배는 더 깔끔하다. 선배,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제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뭔지부터 알려주세요. 선배는 서류를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아주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최악의 시나리오라 그가 입을 열었다. 내 명의로 된 아파트, 지금 근저당 잡혀있는 그 집이 결국 은행에서 경매로 넘어가는 거야? 낙찰 대금에서 은행 빚이랑 이자 싹 다 떼고 남은 돈을 너희 부부의 혼인 중 형성된 다른 재산이랑 합쳐서 반으로 쪼개는 거지. 근데 문제는 너희 부부한테 지금 플러스 자산은 씨가 말랐고 마이너스 빚만 산더미라는 거야. 결국 그 부채를 절반씩 떠안게 되면 너는 이혼하고도 은행의 빚을 갚아야 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어. 그럼 최상의 시나리오는요? 최상의 시나리오는 선배가 잠시 뜸을 들였다. 저 어마어마한 빚들이 전부 내 남편 혼자서 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끌어다 쓴 돈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그 돈의 행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까지. 그렇게만 되면 저 부채들은 전부 내 남편의 특유 채무로 인정돼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지게 돼 너랑은 아무 상관없는 빚이 되는 거지. 증거는 충분한가요? 내가 물었다. 여기 은행거래 내역서 보시면 대출금 전액이 시어머니 계좌로 꽂힌 게 명백하게 나오잖아요. 이 정도면 훌륭해.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쐐기를 박을 추가 증거가 몇 개 더 필요해. 예를 들면 남편이 대출을 받을 때 너를 철저하게 속였다는 정황 증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은행 대출 서류에 내가 직접 자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은 적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2억 원짜리 신용대출에 대해서 나는 단 한 장의 서류에도 서명한 적이 없었다. 박민혁에게 내 인감도장이 있긴 했다. 결혼 첫 해에 내 명의로 무슨 서류 처리를 대신해주겠다며 도장을 가져가 놓고는 그 뒤로 영영 돌려주지 않았던 것이다. 도장은 그 인간이 가져갔어요. 왜 내가 말했다. 저는 대출을 허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럼 사문서 위조가 성립되겠네. 김 선배의 두 눈이 반짝였다. 이거 아주 훌륭한 돌파구야. 내 동의도 없이 내 인감도장을 훔쳐다 대출을 받았다면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을 넘어서 형사 고발까지 갈 수 있는 중범죄거든. 형사 고발. 나는 잠시 침묵했다. 선배 은혜가 입을 열었다. 이를 너무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고 싶진 않아요. 그냥 아주 깔끔하게 내 것만 챙겨서 떠나고 싶어요. 무슨 마음인지 알아?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명심해. 이혼 소송은 10중 8구 바닥까지 보여주는 추악한 싸움이 돼. 특히 재산 분할이 걸려 있을 때는 상대방이 어떻게든 내 살점을 한 덩어리라도 더 물어뜯으려고 발악할 거라는 걸 알아야 해. 각오는 되어 있니? 각오했어요. 좋아. 선배는 펜을 집어들고 종이 위에 무언가를 끄적이기 시작했다. 그럼 전략을 짜보자. 첫째, 내 명의로 된 근저당 안 잡힌 아파트. 그러니까 마포구 아파트는 완벽한 내 특유재산이라 상대방이 털끝 하나 건드릴 권리가 없어. 하지만 문제는 내 시댁 식구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뺏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내 제안은 전세를 주는 거죠. 내가 대답했다. 선배가 나를 힐끗 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렸다. 벌써 거기까지 생각했어? 급전세로요. 내가 말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세상에서 제일 깐깐하고 독한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를 줘버릴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선배가 고개를 주걱거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은 시댁에서 그 집에 손을 대고 싶어도 절대 못 대지. 게다가 전세 보증금이 내 손에 들어오면 그 돈으로 2억 원짜리 대출을 갚아버리는 거죠. 내가 선배의 말을 이어받았다. 대출을 갚으면 근저당은 말소될 테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도 온전히 지킬 수 있으니까요. 영리한의 선배는 종이 위에 전세라는 두 글자를 적고 동그라미를 쳤다. 하지만 주의할 게 있어? 법적으로 특유재산에서 나온 수익으로 혼인 중 발생한 채무를 갚게 되면 자칫부부 공동재산으로 엮일 여지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방법은 계좌를 철저히 분리하는 거요. 내가 말했다. 전세 보증금은 생활비 통장으로 받지 않고 오직 제 개인 통장으로만 받을 거예요. 대출을 상환할 때도 제 개인 통장에서 바로 이체하고 모든 거래 영수증을 증빙 자료로 남겨둘 거고요. 정답이야. 선배는 펜을 내려놓고 나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지수야, 너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네, 후회 안 해요. 이혼하고 나면 너 혼자서 아파트 2채의 관리비며 재산세며 다 감당해야 해. 직장 생활도 벅찰 텐데 혼자서 다 짊어지려면 그 무게가 장난이 아닐 거다. 알고 있어요. 게다가 선배가 말을 멈칫했다. 너 올해 35이야. 대한민국 결혼시장에서 이혼 꼬리표를 단 35살 여자는? 선배,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제가 박민혁이랑 결혼할 때만 해도 제 인생을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사람을 만났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3년을 살아보니 결국 제가 기댈 곳은 저 자신밖에 없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기생하고 시어머니도 저한테 기생하고 심지어 시누이까지 제 등골을 빼먹으려 들잖아요. 그런데 그 집안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저한테 힘들지 않냐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본 사람은 없었어요. 내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왔다. 지금 제가 원하는 건 아주 단순해요. 내가 말했다. 원래 제 것이었던 걸 고스란히 되찾고 그 지옥 같은 곳을 빠져나오는 거, 나중에 재혼을 할지 새로운 인연을 만날지 그런 건 다 나중 문제예요. 김 선배는 몇 초간 묵묵히 나를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가 말했다. 그럼 시작해보자. 점심시간, 나는 구내식당에 가지 않았다. 대신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최 대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이고, 한 회계사님, 수화기 너머로 그의 싹싹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쩐 일로 다 연락을 주셨어요? 최 대리님, 나는 서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제 마포구 아파트 말인데요. 전세로 돌리고 싶어서요. 전세요? 그가 깜짝 놀란 듯 되물었다. 그 72제곱미터짜리요. 거기가 얼마나 노른자위 땅인데. 지금 전세 시세로 치면 4억 5천만 원은 거뜬히 받을 텐데요. 갑자기 왜 세를 놓으시려고요? 혹시 이사 가십니까? 개인적인 사정이 좀 생겨서요. 내가 대답했다. 최대한 빨리 세입자를 구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안으로 가능할까요? 일주일이요. 그가 숨을 들이마셨다. 그건 일정이 좀 빡빡한데 그래도 시세보다 전세금을 조금만 낮춰주신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얼마나 낮추면 될까요? 시세의 80% 선 3억 6천만 원 정도면 어떨까요? 이 가격이면 오늘 당장 매물로 올리면 내일이라도 당장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설 겁니다. 3억 6천만 원이 내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9천만 원이나 깎인 액수였다. 하지만 그 9천만 원은 시간을 사는 값이었다. 시댁 식구들이 내 뒤통수를 치기 전에, 그들이 내 인감도장으로 무슨 짓을 벌이기 전에 나는 무조건 이 판을 끝내야만 했다. 좋습니다. 내가 말했다. 대신 제 쪽에서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세입자 말인데요. 나는 잠시 뜸을 들였다. 성격이 아주 호락호락하지 않은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한 회계사님 우 최 대리의 목소리가 은밀하게 낮아졌다. 혹시 무슨 일 생기셨습니까? 별일은 아니고요. 내가 말했다. 그냥 제 집을 꽉 쥐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요. 조만간 집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릴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진상들 상대로 눈 하나 깜짝 안 할 독종 세입자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딱 알겠습니다. 그의 말투가 단번에 진지해졌다. 마침 제 고객 중에 이 근방으로 전세를 구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건축 현장 소장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덩치도 산만하고 성질머리가 아주 불도저 같은 양반이죠. 예전 집에서도 이웃이랑 시비가 붙어서 경찰까지 출동하는 바람에 방을 빼신 분인데 이런 분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완벽하네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 바로 집을 보여드리죠. 회계사님은 언제가 편하십니까? 저녁 6시 이후면 다 괜찮습니다. 그럼 7시로 잡겠습니다. 그분한테 회계사님 연락처를 드릴 테니 직접 시간 맞춰서 만나보시죠.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스마트폰을 꽉 쥐었다. 손바닥이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모든 계획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오후 2시,
박민혁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날아왔다. 여보, 퇴근하고 내가 회사 앞으로 데리러 갈게. 같이 서류 떼러 가자. 서류를 떼러 가자고. 무슨 서류? 내 피 같은 아파트를 팔아치울 서류겠지?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오후 4시 반.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수야,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먹자꾸나. 이 어미가 너 먹이려고 삼계탕 푹 끓여놨다. 삼계탕이라. 결혼 3년 동안 그 노인네가 삼계탕을 끓인 게 대체 몇 번이나 될까? 내 기억엔 딱 2번뿐이다. 한 번은 박민정이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몸보신하라고 끓여준 것이고, 다른 한 번은 시아버지가 수술 받기 직전이었다. 그럼 이번 삼계탕은 도대체 누구 입으로 들어갈 재물인가? 나를 위한 걸까? 천만에. 그건 내 도장이 찍힐 인감증명서 위임장에게 바치는 뇌물이었다. 나는 이번에도 철저히 무시했다. 오후 5시, 나는 회사 프린터로 세 뭉치의 서류를 출력했다. 첫 번째는 김 선배가 보내준 이혼 소장 양식이었다. 나는 그곳에 내 인적사항을 꼼꼼히 채워 넣었다. 두 번째는 재산가압류 신청서. 박민혁 명의로 된 모든 은행 계좌와 자산을 꽁꽁 묶어달라는 법원 제출용 서류였다. 세 번째는 증거 목록. 은행 거래 내역서, 이체 기록, 신용대출계약서 사본, 그리고 오늘 아침 그 인간의 스마트폰에서 빼낸 모든 스크린샷 이미지들이었다. 징징거리며 프린터가 종이를 토해내는 소리가 고요한 사무실 안에서 유독 날카롭게 귓가를 때렸다. 오후 5시 반. 나는 가방을 챙겨 회사 로비를 빠져나왔다. 아니나 다를까 박민혁의 차가 빌딩 입구에 떡하니 세워져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여보. 내가 다가가자 그가 능글맞게 웃으며 내 뺨에 키스하려 들었다. 나는 고개를 휙 돌려 그의 입술을 피했다. 왜 그래? 그가 당황한 얼굴로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싸늘하게 대꾸했다. 오늘 안 돼. 회사에 급한 일이 터져서 야근해야 해. 야근, 그의 미간이 확 찌푸려졌다. 하지만 엄마가 벌써 저녁 다 차려놓고 기다리시는데 어머님껜 죄송하다고 전해. 나는 그의 말을 싹둑 잘랐다. 다음에 먹지 뭐. 다음은 무슨 놈의 다음.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지수야, 너 이 상황 언제까지 질질 끌 작정이야? 민정이 예식이 10월이야. 벌써 3월인데 혼수 준비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촉박한지 몰라서 그래? 나도 알아. 아는 사람이 왜 이래? 진짜. 박민혁, 나는 그의 눈동자를 똑바로 쏘아보았다. 그거 내 집이야. 내 재산이라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은 무슨 놈의 생각. 그의 언성이 훌쩍 높아졌다. 내가 그렇게 이리 빼고 저리 빼다가 민정이 결혼식 당일까지 도장 안 찍어주면 어쩌려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눈물로 사정까지 했는데 도대체 너 더 이상 뭘 어쩌자는 건데? 사정을 해. 나는 코웃음을 쳤다. 그건 사정이 아니라 협박이고 강요지. 무슨 협박을 했다고 그래. 다 같은 식구끼리 형편 어려운 동생 한 번 도와주자는 게 어떻게 강요야? 식구.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앙칼지게 튀어나왔다. 주차장을 지나가던 행인 몇 명이 우리 쪽을 힐끔거렸다. 너희 엄마한테 똑똑히 물어봐.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진짜 식구로 대접한 적이 있는지. 지난 3년 동안 내가 너희 집에서 파출부처럼 소처럼 일만 했는데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본 적 있냐고. 지수야, 진정 좀 해. 나 지금 미치게 진정했어.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목소리를 매섭게 깔았다. 박민혁, 내 말 똑똑히 들어. 그 마포구 아파트, 내 집이야. 절대 안 팔아. 내 여동생 혼수 자금으로 단 한 푼도 못 저기 일은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어. 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목덜미에는 굵은 핏대가 섰다. 그는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무언가 쏘아붙이려 했지만 분에 못 이겨 말문이 막힌 듯 했다. 너 진짜? 나 오늘 야근이라 집에 안 들어가. 저녁은 알아서 챙겨 먹어. 나는 획 돌아서서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갔다.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그의 악다구니가 들려왔다. 한 번, 두 번,
갈수록 목소리가 흉해졌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걸음을 재촉해 퇴근길 인파 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저녁 7시 정각. 나는 마포구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그 세입자와 마주했다. 최 대리의 말은 한치의 과장도 없었다. 남자의 키는 좋기 1m 85cm는 넘어 보였고 어깨는 마치 콘크리트 벽면처럼 떡 벌어져 있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흔히 입는 칙칙한 회색 작업용 점퍼 차림이었고 발에는 진흙이 잔뜩 묻은 안전화를 신고 있었다. 한 손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시꺼먼 비닐봉지를 덜렁덜렁 들고 있었다. 한 회계사님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철통 속에서 굵은 모래알이 굴러가는 것처럼 거칠고 탁했다. 네, 맞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선생님이 혹시 김태식입니다. 그가 턱을 까딱했다. 최 대리 소개받고 왔습니다. 나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이 아파트에 발을 들인 건 꽤 오랜만이었다. 결혼과 동시에 박민혁이 살던 집으로 살림을 합친 뒤로 이곳은 줄곧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꽉 닫힌 암막 커튼 탓에 집안은 어두컴컴했고 공기 중에는 미세한 곰팡내 같은 것이 떠돌았다. 내가 거실 불을 켜자 김태식은 묵묵히 집 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보통 전셋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묻는 흔한 질문들, 이를테면 채광은 좋은지, 층간소음은 없는지, 근처에 편의점은 있는지 따위는 일절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창가로 성큼성큼 다가가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는 아파트 지상 주차장과 경비실의 위치부터 매의 눈으로 살폈다. 여기 경비 시스템은 쓸만합니까? 그가 물었다. 24시간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내가 설명했다. 공동 현관 출입 카드가 없으면 외부인은 절대 못 들어옵니다. 현관문 도어록은요? 비밀번호 키입니다. 원하시면 당장이라도 교체하셔도 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휙 돌아서서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무언가를 날카롭게 저울질하는 듯한 매서운 눈빛이었다. 최 대리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다. 이 집을 확실하게 지켜줄 독종이 필요하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누가 와서 깽판이라도 칠 작정입니까? 아마도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부류의 인간들입니까? 나는 잠시 망설였다. 전남편 될 사람의 식구들입니다. 내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직 서류 정리는 안 됐지만 곧 이혼할 겁니다. 그쪽에서 제 명의로 된 이 집을 뜯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김태식의 입꼬리가 비스듬하게 올라가며 썩 보기 좋지 않은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대충 견적 나오네요. 그가 말했다. 전세금 3억 6천만 원에 계약기간 2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계약서는 언제 쓰면 되겠습니까? 내일 당장 가능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까만 비닐봉지를 툭툭 쳤다. 그럼 내일 보증금 들고 부동산으로 가겠습니다. 김태식 선생님, 나는 문을 나서려는 그를 불러 세웠다. 미리 한 가지 확실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 시댁 쪽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행패를 부린다면 제발 아주 무자비하게 쫓아내 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나를 휙 돌아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내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살벌한 광기가 번뜩였다. 걱정 마십시오. 그가 씩 웃었다. 그런 진상들 청소하는 데는 제가 아주 전문가니까요. 다음 날 점심시간, 전세 계약은 일사천리로 끝이 났다. 김태식은 아주 화끈한 사람이었다. 그는 어제 그 시꺼먼 비닐봉지를 덜렁거리며 부동산에 나타났는데 그 안에는 5만 원권 돈다발과 수표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다. 3억 6천만 원, 단 1원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금액이었다. 우리는 최 대리의 입회하에 도장을 찍고 곧바로 은행으로 건너가 이체 절차를 밟았다. 2시간 뒤 3억 6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내 개인 통장으로 고스란히 꽂혔다. 스마트폰 뱅킹 앱에 찍힌 동그라미들을 내려다보는데 나도 모르게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다. 3억 6천만 원, 거기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비상금을 합치면 거의 4억 원에 달하는 현금이었다. 이만하면 충분했다. 그날 오후 나는 당장 주거래 은행으로 달려가 내 집을 담보로 잡고 있던 2억 원짜리 대출을 전액 상환해버렸다.
창구 직원이 내 얼굴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렇게 큰 액수를 한 번에 중도 상환하시는데 수수료가 아깝지 않으시냐는 표정이었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당장 전액 갚겠습니다. 대출금을 깨끗하게 털어낸 후 나는 다른 은행 지점들을 돌며 남은 현금을 잘게 쪼개어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했다. 그중 상당 금액은 내 해외 계좌로 보냈다. 예전에 회계법인에서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외화 송금을 받기 위해 합법적으로 개설해둔 계좌였다. 스위스 금고만큼이나 안전한 곳, 그곳에 잠든 내 돈은 박씨 집안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냄새조차 맡을 수 없을 것이다. 해질 무렵 회사로 복귀한 나는 어제 출력해둔 새 뭉치의 서류를 누런 대봉투에 담아 퀵서비스를 불러 서초동 가정법원으로 보냈다. 이혼 소장, 가압류 신청서, 그리고 빼도 박도 못할 증거 더미들. 앞으로 사흘 안으로 법원에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될 것이고 박민혁의 회사로 10%원 소환장 날아갈 것이다. 놈들이 사태를 파악했을 땐 이미 모든 것이 늦어도 한참 늦은 후일 테지. 밤 9시 나는 우리가 신혼집으로 살던 아파트로 돌아왔다. 집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박민혁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거실 불을 켜고 내 짐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옷가지, 구두, 화장품, 귀금속. 막상 챙겨보니 이 집에서 온전히 내 것이라고 부를 만한 물건은 얼마 되지 않았다. 나는 커다란 캐리어 2개를 꺼내어 당장 생활에 필요한 것들만 쑤셔 넣었다. 시어머니가 억지로 안겨주었던 촌스러운 커플 잠옷이나 박민혁이 생색내며 사주었던 싸구려 목걸이, 그리고 거실 벽에 떡하니 걸려있는 가식적인 웨딩 사진 따위는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다. 짐을 다 싼 뒤 나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일 하나를 처리했다. 현관문 도어록 덮개를 열고 비밀번호를 싹 바꿔버렸다. 새로운 비밀번호는 내 생년월일 6자리였다. 박민혁 그 인간은 평생을 가도 절대 유추할 수 없는 번호. 왜냐하면 그는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생일을 기억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전기와 수도 공급을 전면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갑자기 무슨 일로 단전을 신청하십니까? 관리소 직원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집을 급매로 내놨거든요. 내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다음 주면 잔금 치르고 끝날 거라 당장 내일부터 다 끊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조치해 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박민혁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한 통 전송했다. 이 집 부동산에 급매로 내놨어. 3일 안에 내 짐 다 뺏어 나가.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나는 스마트폰의 전원을 미련 없이 꺼버렸다. 그날 밤 나는 공항 근처 비즈니스 호텔에서 묵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캐리어를 끌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손님, 목적지가 어디십니까? 항공사 카운터 직원이 상냥하게 물었다. 파리오. 내가 대답했다. 오늘 출발하는 직항편 있습니까? 이코노미석으로 딱 2자리 남아 있습니다. 저녁 8시 비행기인데 예약해 드릴까요? 네, 발권해 주세요. 나는 항공권을 결제하고 수화물을 붙인 뒤 출국장 라운지에 멍하니 앉아 통유리창 너머로 육중한 여객기들이 굉음을 내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내 스마트폰은 여전히 전원이 꺼진 상태였다. 지금쯤 바깥 세상에서 특히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무슨 피바람이 불고 있을지 나는 알지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어젯밤 김 선배가 보내준 이메일에 따르면 법원에서 내 이혼 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했고 가압류 신청도 인용되었다고 했다. 바로 오늘부터 박민혁 명의로 된 모든 은행 계좌는 꽁꽁 얼어붙을 것이고 그 애지중지하던 외제차 역시 함부로 명의를 넘길 수 없게 묶여버린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인간이 피눈물을 흘리며 쓴맛을 보기엔 아주 차고 넘치는 조치였다. 3월의 파리는 아직 뼛속까지 시렸다. 나는 샹젤리제 거리 뒷골목에 있는 아담한 부티크 호텔에 짐을 풀었다. 매일 아침 햇살에 눈이 떠질 때까지 푹 자고 일어나 발길 닿는 대로 파리 시내를 쏘아 다녔다.
에펠탑 아래를 거닐었고 루브르 박물관의 웅장한 회랑을 걸었으며 생강 둔치에 앉아 손을 깍지 끼고 걸어가는 연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나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나 스스로도 파리에 도착하면 짐승처럼 엉엉 울게 될 줄 알았다. 어찌되었든 3년이라는 세월을 바친 결혼 생활이었고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헌신이었으며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라는 미련한 기대였으니까. 하지만 막상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나니 내 마음은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던 끔찍한 악몽에서 헉헉대며 깨어났는데 눈을 떠보니 이미 창밖으로 환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의 그 안도감 같았다. 파리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나는 마침내 스마트폰에 전원을 켰다. 부재 중 전화 99통, 문자 메시지 47통, 카카오톡 메시지 312개. 나는 그 쓰레기 같은 알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았다. 곧바로 김 선배가 남긴 카카오톡 대화방만 열었다. 지수야, 법원에서 소환장 정식으로 송달됐다. 박민혁이 오늘 오전에 받았어. 나한테도 10여 통이나 전화를 걸어대길래 가볍게 무시해줬지. 내가 부탁한 대로 앞으로 모든 연락은 그쪽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겠다고 통보했어. 아직 변호사 선임은 안 한 모양인데 내 짐작으론 수임료 낼 돈이 씨가 말라서 그럴 거야. 돈이 없다. 당연히 돈이 없겠지? 모든 예금 계좌가 가압류로 묶였고 신용카드는 한도 초과로 막혔을 테니까. 매일같이 광을 내던 그 보물 1호 외제차도 조만간 캐피탈 회사에서 견인차를 끌고 와서 압류해 갈 것이 뻔했다. 나는 스크롤을 밑으로 내렸다. 아, 그리고 내가 아주 흥미로워할 만한 소식이 하나 더 있어. 오늘 오전에 웬 여자 2명이 내 마포구 아파트에 쳐들어와서 집을 내놓으라며 난동을 피웠나 봐. 내가 심어둔 그 깍두기 세입자한테 아주 시원하게 쫓겨났지. 그 세입자가 주거침입죄로 경찰까지 불렀다더라. 나도 모르게 풋하고 실소가 터져나왔다. 시어머니와 박민정. 그 두 모녀가 필시 부동산 매매 계약서인지 뭔지를 덜렁덜렁 들고 이제 이 집은 우리 차지라며 기세등등하게 쳐들어갔겠지? 그런데 도어록을 열고 들어가 보니 산만 한 덩치의 조폭 같은 사내가 합법적인 전세 계약서를 들이밀며 버티고 서 있었을 테니 그 순간 사색이 되었을 그 인간들의 표정을 상상하니 오늘 저녁에 먹을 프랑스 요리가 아주 꿀맛일 것 같았다. 다시 이틀이 지났다. 김 선배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시어머니가 로펌으로 전화를 걸어와서 녹음해 둔 것이라고 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잔뜩 쉬어버린 짐승처럼 울부짖는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떠는 목소리였다. 지수야, 이 어미가 죽을 죄를 지었다. 제발 집으로 돌아와 다오. 사돈댁에서 당장 혼수 안 해오면 파혼하겠다고 난리가 났다. 나는 끝까지 듣지도 않고 스마트폰을 탁자에 엎어버렸다. 창가로 다가가 고풍스러운 파리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사돈댁에서 혼수가 없으면 파혼하겠다고 난리를 쳤다고. 그래서 이제야 내 생각이 나셨나 보지? 이제야 내 이름 석자를 부르며 며느리 대접을 해주시겠다. 늦었다. 너무 늦어도 한참 늦었다. 일주일 뒤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김 선배가 인천공항 입국장까지 마중을 나와주었다. 그의 표정은 무언가 할 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면서도 도대체 어디서부터 입을 떼야 할지 난감해하는 복잡한 얼굴이었다. 어떻게 됐어요? 내가 조수석에 타며 물었다. 무슨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나요? 아주 차고 넘치지. 그가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다. 일단 출발하면서 얘기하자. 차가 미끄러지듯 공항을 빠져나와 올림픽대로를 타고 도심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첫째, 박민혁이 드디어 변호사를 선임했어. 선배가 입을 열었다. 서초동에서 수임료 제일 싸게 받는 구멍가게 변호사 하나 물었더라. 진짜 돈줄이 싹 다 마른 모양이야. 그쪽 변호사가 나한테 합의안을 하나 보내왔는데 한번 읽어볼래? 안 봐도 비디오죠. 내가 코웃음을 쳤다. 무슨 개소리를 짓거려 놨던가요? 일단 내가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부부관계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데 김 선배의 목소리에 짙은 조소가 배어 있었다.
그 대가로 앞으로는 널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겠다고 약속하고 자기 어머니가 2번 다시 너희들 부부 생활에 간섭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각서까지 쓰겠단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소리내어 웃어버렸다. 그게 끝이 아닐 텐데요. 물론이지. 내 마포구 아파트를 자기들한테 넘기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어차피 전세 줘버려서 2년 동안은 내가 들어가 살지도 못할 테니 차라리 자기들한테 그 집을 빌려주면 그걸 담보로 자금 융통을 좀 하겠다나 뭐라나. 빌려달라고요? 그래, 빌려달래. 선배가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다. 합의서에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적혀 있더라. 나는 기가 차서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래서 선배는 뭐라고 답장했어요? 의뢰인과 상의해 보겠다고만 해뒀지 그가 나를 힐끗 보았다. 뭐라고 전해줄까? 이렇게 전해주세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부는 절대 없다. 법정에서 보자고. 선배가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그가 말을 이었다. 내 시어머니가 요 며칠 아주 동네방네 미친년 널뛰듯 난리를 치고 다니셔. 너희 신혼집으로 쓰던 아파트에 3번이나 쳐들어가서 바닥에 드러누워 대성통곡을 했다더라. 아파트 경비실에서 벌써 2번이나 경고를 줬고 한 번만 더 행패 부리면 바로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마음대로 미쳐 날뛰라죠. 박민정 쪽도 아주 볼만하게 터졌어. 김 선배의 목소리가 한층 흥미진진해졌다. 그 잘난 검사 사위 집안에서 박민정 앞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어. 파혼 통보서. 사유가 아주 스펙터클해. 신부 측 가정의 심각한 재무 상태 은폐, 거액의 채무 사실 기망, 그리고 사기 결혼 미수. 내 심장이 통쾌하게 쿵 하고 뛰었다. 결국 파혼당했군요. 당연한 수순이지. 선배가 혀를 끌짰다. 사돈댁이 명색이 대형 로펌 대표의 대학 교수 집안인데 장래가 촉망되는 검사 아들을 빚더미에 앉은 집안 딸년이랑 엮어주겠어? 자칫하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정적들한테 약점 잡히기 딱 좋은 그림인데. 나는 조수석 등받이에 깊숙이 파묻히며 2 눈을 감았다. 불과 3달 전만 해도 박민정은 가족 식사 자리에서 자기 결혼식이 호텔에서 얼마나 성대하게 열릴 것인지, 혼수로 예단비가 억 단위로 오갈 것인지 입에 침을 튀겨가며 자랑해댔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화려한 신기루가 한 줌의 먼지가 되어 날아가 버렸다. 그래서 걔는 지금 어떻게 지낸대요? 내가 물었다. 벌써 사흘째 방구석에 처박혀서 두문불출이라더라. 선배가 대답했다. 지금 인터넷에서 아주 가루가 되도록 신상이 털리고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거든. 인터넷이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랭킹이 그가 신호 대기 중에 스마트폰을 꺼내어 내게 건넸다. 직접 봐봐. 나는 네이버 앱을 열었다. 메인 화면 뉴스 랭킹에 자극적인 제목 하나가 걸려 있었다. 잘나가는 검사 아들 파혼 스캔들, 새언니 아파트 팔아 혼수해오라 막장 시월드의 최후. 기사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니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올라온 장문의 폭로 글이었다. 글쓴이의 아이디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 내용은 내게 소름 끼치도록 익숙했다. 식탁에서 벌어진 아파트 강탈 시도, 시어머니가 들이민 인감증명서 위임장, 남편이 내 집을 담보로 2억 원을 몰래 대출받아 시어머니 주식 리딩방에 꼬라박은 만행까지. 댓글창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와, 이 시월드 진짜 악마들이네. 며느리가 무슨 걸어다니는 ATM 기계냐? 새언니가 무슨 호구냐? 시누이 시집 가는데 왜 새언니 피 같은 재산을 팔아서 보태라는 건지 뇌구조가 궁금하다. 저 남편 새끼가 제일 소름 돋는다. 마누라 명의 아파트를 몰래 근저당 잡아서 대출을 받아? 저건 그냥 경제사범 아니냐? 저런 쓰레기 마인드로 무장한 집구석이 감히 가족 운운한다고? 영화 기생충이 따로 없네? 나는 스마트폰을 선배에게 돌려주었다. 선배가 흘린 거예요. 내가 물었다. 나 아니야.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누가 올렸는지 나도 전혀 몰라. 하지만 정황을 저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묘사한 걸 보면 내부 사정을 아주 잘 아는 사람 소행이 분명해. 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건너 이야기를 전해 들은 지인일 수도 있겠지. 나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다.
누가 올렸든 알 바 아니었다. 이 더러운 진실이 세상 천지에 까발려졌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이제부터 박씨 집안 사람들이 아무리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내게 진흙탕을 튀기려 해도 대중들은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다 알아버렸으니 씨알도 안 먹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김 선배가 말했다. 박민혁이 오늘 내 이메일로 장문의 편지를 하나 보냈어. 나는 내 스마트폰을 꺼내어 메일함을 열었다. 스크롤을 한참 내려야 할 만큼 구구절절 긴 편지였다. 나는 그 쓰레기 같은 텍스트를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끝까지 읽어내렸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 어린 사과 따위는 단 한 줄도 없었다. 그는 나에게 정말 실망했다고 적었다.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굴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우리는 부부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통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짓거려 놓았다. 자기 어머니는 그저 딸을 좋은 곳으로 시집 보내고 싶은 마음에 너무 조급했을 뿐이고 자기 여동생은 너무 간절하게 결혼을 하고 싶었을 뿐이라며 모든 것은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되었고 우리 가족 중 누구도 당신에게 악의를 품은 사람은 없다고 변명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만약 내가 당장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집으로 돌아온다면 자기가 넓은 아량으로 나를 용서해주겠다고 적혀 있었다. 용서. 그 두 글자 앞에서 내 시선이 오래도록 멈춰섰다. 내가 2억 원을 몰래 훔쳐다 대출을 받았나? 내가 그 거액을 사기꾼 같은 리딩방에 쏟아부어 허공에 날렸나? 내가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들이밀며 늙은 시어머니를 협박하기라도 했나? 도대체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말인가? 나는 가차없이 삭제 버튼을 누르고 그 인간의 이메일 주소를 영구 차단 목록에 쳐넣었다. 그 후 한 달 동안 나는 모든 법적 절차와 연락을 김 선배에게 일임했다. 박씨 집안 사람들의 전화는 일절 받지 않았고 메시지도 씹었으며 그들과 겹치는 지인들과도 철저히 연락을 끊었다. 김 선배가 박민혁이 이번엔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하더라고 전해올 때마다 내 대답은 늘 녹음기처럼 똑같았다. 합의 없습니다. 법정에서 판결로 끝내시죠. 한 달 뒤 가정법원에서 첫 변론 기일이 열렸다. 나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선배가 나의 소송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선배의 말에 따르면 박민혁은 판사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고 한다. 그는 나를 아직도 열렬히 사랑한다며 절대 이혼만은 막아달라고 읍소했다. 그리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건 전부 자기 어머니의 강요 때문이었으며 자신 역시 늙은 어머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불쌍한 피해자라고 뻔뻔하게 발뺌을 했다고 한다. 판사가 그에게 물었다고 한다. 어머니의 강요였다면 피고는 왜 아내를 속이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했습니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판사가 다시 물었다. 원고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원고 본인에게 명시적인 동의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고개만 숙였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다. 피고 명의로 된 저 외제차, 계약금은 누가 치렀습니까? 매달 200만 원씩 나가는 할부금은 누구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그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듯 푹 수그린 채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 변론이 종결된 후 판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고했다. 제출된 증거자료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박민혁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려 한 정황이 뚜렷하며 원고의 서명을 위조하여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가 짙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적법한 위임장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해당 대출금 2억 원은 피고 본인의 개인 채무로 간주하며 원고에게는 어떠한 변제 책임도 없음을 명시합니다. 재산 분할에 관해서도 판결은 명확했다. 원고가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혼인 기간 중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룩한 적극 재산은 전무하므로 피고의 재산 분할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혼 소송은 그렇게 싱겁게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석 달 뒤 마침내 최종 판결문이 송달되었다. 이혼 청구 인용. 재산 분할. 원고 명의의 아파트 2채를 포함한 모든 특유재산은 원고에게 귀속됨.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자산이 없으므로 추가 분할은 없음. 채무 책임.
2억 원의 대출금 및 자녀카드 대금 전액은 피고 박민혁의 단독 채무로 판결. 아울러 사문서위조 및 사기 대출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 직권으로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조치됨. 박민혁은 산더미 같은 빚을 갚지 못해 결국 신용불량자, 즉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었다. 그의 모든 금융거래는 정지되었고 단돈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조차 뚫을 수 없게 되었으며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졌다. 한마디로 그 인간의 인생은 완벽하게 끝장났다. 김 선배가 승소 판결문을 내게 건네며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다. 해방감요에 내가 대답했다. 드디어 그 지옥에서 해방됐어요. 판결이 확정되고 일주일 뒤 나는 마포구 아파트를 찾아갔다. 김태식은 여전히 그곳에 굳건하게 진을 치고 있었다. 그가 덜컥 현관문을 열어주었을 때 그의 투박한 얼굴에는 묘한 경외심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한 회계사님이 그가 두꺼운 손을 비비며 말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 다 봤습니다. 그 집안 것들 진짜 사람 새끼들이 아니더군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맘고생 많으셨죠. 고생은 무슨요? 왜? 그가 누런 이를 드러내며 껄껄 웃었다. 그날 제가 그 두 여자분들 아주 험악하게 쫓아낸 뒤로는 이 근처에 얼씬도 안 하던데요. 회계사님 시어머니 되시는 분 입만 살아서 꽥꽥대지 막상 제가 멱살 한번 잡으려니까 오줌을 지릴 듯이 도망가더라고요. 나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 상태 좀 둘러보러 왔습니다. 내가 집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계약 기간이 아직 1년 넘게 남았는데 만기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상황 봐서요. 그가 뒷머리를 극적였다. 회계사님만 괜찮으시다면 전세 연장해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제 현장이 다 이 근방이라 출퇴근하기도 쏠쏠하게 편하거든요. 좋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시죠. 나는 아파트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거친 사내가 혼자 사는 집치고는 꽤나 깔끔하게 제 모습이 유지되어 있었다. 활짝 열린 베란다 창문 너머로 쏟아져 내린 눈부신 햇살이 거실 마룻바닥 위에 커다란 금빛 웅덩이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 집은 내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나만의 성체였다. 아파트를 나설 때쯤 나는 1층 공동 현관 앞 화단에서 너무나도 낯익은 실루엣 하나를 발견했다.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화단 경계석에 위태롭게 서서 나를 멀거니 바라보고 있었다. 불과 석 달 전보다 눈에 띄게 앙상해졌고 정수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으며 이마에 깊게 파인 주름은 마치 말라비틀어진 고목나무 껍질 같았다. 지수야. 갈라지고 쇳소리가 나는 기력 없는 목소리였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여긴 웬일이십니까? 그녀가 비틀거리며 내 쪽으로 다가왔다. 푹 파인 두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너한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어서 왔다.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 어미가 천벌을 받을 짓을 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너한테 집 팔라고 윽박지른 것도 민혁이 꼬드겨서 내 집 담보로 빚을 낸 것도 전부 다 내가 미쳐서 뭐요? 내가 싸늘하게 되물었다. 그녀는 뻐끔뻐끔 입만 벌릴 뿐 차마 다음 말을 잇지 못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는데 내가 쏘아붙였다. 이제 와서 사과 100번 1000번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지만 지수야. 그녀가 기어이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우리 민정이 파혼당해서 폐인 다 됐고 민혁이는 신용불량자 딱지 붙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우리 집안은 이제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어.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무표정하게 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번쩍 치켜들고 탁하게 흐려진 눈동자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너 어쩌면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독할 수가 있니? 그녀가 원망 섞인 목소리로 토해냈다. 그래도 명색이 우리가 한솥밥 먹던 가족이었는데. 가족. 또 그놈의 지긋지긋한 가족 타령이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가족인 적 없었습니다. 내가 그녀의 말을 싹둑 잘랐다. 제가 당신 아들이랑 결혼해서 그 집에 발을 들인 첫날부터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현금 인출기였고 월급 안 줘도 되는 파출부였으며
당신들 입맛대로 씹고 단물 빠지면 뱉어버릴 도구에 불과했으니까요? 아니다. 지수야, 그게 아니야. 맞잖아요. 나는 그녀에게 한치의 틈도 주지 않고 몰아붙였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진짜 며느리로 품어준 적 없어요. 그저 내 등골을 빼먹을 완벽한 타이밍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지. 그런데 어쩌나. 기껏 완벽한 판을 짰는데 당신 꾀에 당신이 넘어가 버렸으니. 이걸 누굴 탓하겠어요? 전부 자업자 득이지. 나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다. 지수야, 등 뒤에서 그녀가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다. 너 정말 이대로 끝낼 거니? 우리 집안이 이대로 길바닥에 나가는 걸 두 눈 뜨고 지켜만 볼 작정이냐?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당신들 집안이 길바닥에 나앉든 한강 다리로 가든 제 알바 아닙니다. 내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최후 통첩을 날렸다. 앞으로 제 인생에 당신들 그림자라도 비치면 그땐 두 번 다시 경고 안 하고 바로 스토킹 처벌법으로 경찰에 집어넣을 겁니다. 명심하세요. 그녀는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을 듯이 파리한 얼굴로 부들부들 떨기만 할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 자리를 영원히 떠났다. 그리고 다시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는 강남의 내 아파트 거실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얼음이 가득 담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탁 트인 창밖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다. 햇살이 유난히 눈부신 토요일 주말 아침. 오전 10시까지 늘어지게 늦잠을 잤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 뒤 얼굴에 비싼 마스크팩을 얹어둔 채 배달 앱으로 브런치를 주문해 놓은 참이었다. 탁자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지잉하고 울렸다. 김 선배였다. 지수야, 내가 아주 통쾌해할 만한 소식이 하나 들어왔다. 뭔데요? 박민혁이 결국 사기죄로 기소됐어. 선배가 웃음기를 머금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행 쪽에서도 대출금 미납으로 강제집행 들어갔고 그 인간이 애지중지하던 그 4천만 원짜리 외제차 어제 법원 경매로 헐값에 넘어갔다더라. 그게 다예요. 하나 더 있지. 애 선배가 뜸을 들였다. 내 전 시어머니 오늘 아침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강남 아파트 단지에 나타나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행패 부리다가 결국 경비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차에 실려가셨대.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베란다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아파트 정문 쪽 화단에 구경꾼들이 빙 둘러서 있었다. 시어머니는 경찰관 2명에게 양팔을 결박당한 채 순찰차 쪽으로 질질 끌려가고 있었다. 산발이 된 머리카락, 흙먼지를 뒤집어 쓴 옷차림으로 그녀는 허공을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악다구니를 퍼붓고 있었다. 나는 그 한심하고도 처절한 촌극을 몇 초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다가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소파로 돌아왔다. 유리잔에는 아직 기분 좋은 냉기가 남아있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알싸한 쓴맛이 혀끝에서 기분 좋게 녹아내렸다.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져 내린 눈부신 아침 햇살이 내 맨발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나는 두 눈을 지그시 감고 폐부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다. 집안의 공기는 더할 나위 없이 맑고 상쾌했다. 언제부터 내 숨통이 이토록 편안하게 트였던 걸까? 아마도 그날부터였을 것이다. 온전히 내 것이었던 내 삶을 되찾고 그 구역질 나는 지옥에서 내 발로 걸어 나오겠다고 결심했던 바로 그날부터 스마트폰이 다시 한번 지잉하고 울렸다. 이번에는 회사 인사팀에서 온 전화였다. 한지수 회계사님, 축하드립니다. 파트너 회계사 승진 심사가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발령은 다음 주 월요일 자로 정식 적용됩니다. 나는 소리 없이 활짝 웃었다. 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파트 아래쪽을 웅성거리게 만들었던 구경꾼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졌다. 경찰차가 시어머니를 태우고 떠난 화단 주변은 언제 소란이 있었냐는 듯 완벽한 평온을 되찾아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아니, 어쩌면 내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찬란하게 시작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나는 유리잔을 들어 올려 남은 커피를 크게 한 모금 더 삼켰다. 혀끝을 맴도는 짜릿한 쓴맛 뒤로 은은하고도 완벽한 단맛이 밀려오고 있었다.